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적은 투자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죠. 2천만 원 정도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오늘은 케어닥에서 방문요양 제가 서비스 창업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고 어느 정도까지 창업을 할 수 있을지, 얼마에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직접 상담도 받아보고 창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환이고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매출의 최대값이 아무리 잘해도 내 정원 이상보다 어르신을 모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용 절감하고요, 굉장히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하셔야 수준에 걸려 공부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업 상담 시트가 있고요. 2개 다 받을 생각이고. 일단 저는 방문요양 창업에 관심이 있고 돌봄학교도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서 자리 마련했습니다. 방문요양하고 주간보호 둘 다 관심이 있으시죠? 네. 근데 방문요양이 좀 더 관심 있고 주간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대신 왔거든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적은 투자 비용으로 들어올 수 네.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죠.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 좀 심하고 좀 어려움이 초기에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수급자 모집이 좀 제일 어렵고요. 초반에 그 수급자가 없는 상태에서 좀 오래 버티는 거. 물론 이건 뭐 주간보호나 뭐 다른 장기요양 기관들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좀 막막하달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무실 하나에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복지 쪽으로는 뭐 어떤 자격증이나 경험이 아예 없는데 그게 창업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시설장으로서 시설을 운영을 하시려면 시설장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시설장이 되시려면 이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뭐 간호조무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경력이 필요하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일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시겠죠. 그럼 방문 요양을 하려고 해도 사회복지사 취득이 필요한가요? 그럼요. 시설장 자격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사를 졸업을 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오고 1급 자격증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2급 정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럼 취득이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그리고 성실하게만 하면 학사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한 1년 정도, 제일 빠르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없으신 분들은 한 2년 정도, 시설장이 없이도 물론 오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격 있는 시설장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심지어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장한테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운영상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시설장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되도록이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할까요? 방문요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만 하나 두고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 만드는 비용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비용이 좀 적은 거고요. 그 사무실이 실제로 어르신이 오시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행정만 보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뭐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2천만 원 정도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근데 거기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케어닥의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 비용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뭐 초반에 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인허가 절차들을 좀 도와드리는 비용들, 간판 정도는 도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공단에다 청구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비용, 교육시켜드리는 비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수급자 모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본사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까요? 사실은 어르신 수급자 모집은 직접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혼자서 뭔가 다 하시려면 막막하거든요. 다른 센터장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블로그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온라인 상에서의 어떠한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려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게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검색해서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또 온라인으로 하는 홍보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세미나에서 들었을 때 수익을 좀 공단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요. 어떤 어르신이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요양보호 선생님을 어떤 A라는 어르신 집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매달 공단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고 그 보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공단에서는 그달 25일에 어르신을 서비스한 그 서비스 비용을 저희한테 지급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케어닥에서 요양보호사 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거나 어르신이 안 계실 때는 고용하지 않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 어르신이 어떤 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양보호 선생님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오시면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매칭을 해서 파견을 해드리는 거죠, 집으로. 그리고 그 요양 선생님은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센터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센터에서는 가끔 한 번씩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그 집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직원처럼 채용을 해야 되나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서비스하고 있는 도중에는 사대보험도 내야 되고 그냥 정식 직원인 거예요. 파트너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월급으로 대충 얼마 정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르신이 센터를 이용을 하시면 하루 몇 시간당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용한 날수만큼 곱하기 하면 총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총액에서 요양선생님들의 뭐 시급을 곱해서 빼면 남는 수익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총액에서 요양보호사 시급이 86.6%까지 지급이 되어야 돼요. 20명, 뭐 예를 들어 30명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인원이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액에서 인건비를 그 정도는 써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적으로는 인건비가 86%가 기본으로는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재가시설 중에 보호센터는 평당 얼마 해가지고 대충 매출이나 이런 수익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방문요양은 사실은 뭐 100명, 200명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방문요양은 본인이 잘하면 정말로 크게 내릴 수 있어서 대박이 있어요. 방문요양은 150명, 200명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원이 많아지면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겠죠. 요양보호사는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되나요? 뭐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 올려서 미리 풀을 좀 가지고 있다가 수급자가 생겼을 때 연락을 이제 드리는 거죠, 선생님이. 지역이 좀 비슷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 돌봄학교 그거는 보통 80평 시작을 최소 소형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간략한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하면 2, 3천, 2, 3억, 2, 30억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아까 보니까 창업 절차가 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허가가 좀 어려워요. 그 인허가도 만약에 제가 케어닥과 함께 한다면 그것도 다 진행을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다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고 다만 저희가 핵심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서류 할 때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서류 만들 때 이거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죠. 네. 보통 프랜차이즈는 가맹이 생기면 이제 FC가 뭐 담당 그 지역에 있는 본사 차원의 직원들이 막 직영 돌면서 막 계속 관리하고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나요? 주간보호나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용 구조가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있습니다. 모든 장기요양 기관은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모의 평가를 한번 해드려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를 해드리는 거 정도. 덕월이나 월 단위로 이제 정기 교육들을 매번 해서 본사로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식으로 하고 저희가 왜 현장으로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냐니까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뭐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무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정말로 좀 계속 적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뭐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매장에서는 매일매일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 이런 공간에 따라서 손님들이 달라요. 근데 데이케어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높게 받으면 뭐 혜택이 주어지는 네, 있습니다. 그거를 공시하게 되어 있어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점수를 너무 낮게 맞으면 다시 받아야 되고 뭐 페널티가 있고 A 등급을 맞으면 뭐 보조금 같은 금액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침에 좀 인사드리고 주기적으로 뭐 전화 한 번씩 드리고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허가가 좀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형태나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이자 시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7, 80평 정도 규모. 한 층이 아니라 2개 층이 되면 사실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한 층에 7, 8층. 물론 2개 층에 3개 층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좀 어렵죠. 좀 적합한 공간을 찾는 게 제일 어렵고요. 기존에 이제 요양센터들이 많이 있다면 그분들은 상관없지만 내가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집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뭐 너무 많이 경쟁이 심한 곳에는 좀 피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공간들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데 노예 시설로 받으려면 뭐 엘리베이터, 스프링클러, 장애인 설비 이런 설비들이 재료 비용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해야 되던데 그게 필수죠? 네, 필수라고 봐야죠. 가이드라인이 크게 의미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센터장 마음대로 해도 되기는 합니다. 진짜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문제가 생긴 이상한 것만 아니라면 정말로 어르신을 위한 거라면 센터장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실망하시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말년에 좋은 일 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수익을 소소하게 가져오겠다라는 분들에게 적합한 게 이제 주간보호센터이고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외향형이다.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그런 분들이 잘할 수 있는 내가 소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면 방문요양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두드려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제일 효과가 아직까지도 좋습니다. 동네 공원에 가셔서 이렇게 명함 뿌리고 이런 게 그래도 효과가 아직도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해드리는 서비스는 어떤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요양보호사가 그 집에 갔다. 이러면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좀 추천하는 거, 뭐 신체 운동하는 거, 뭐 인지 프로그램 같은 거, 옛날에 구몬 선생님처럼 그런 거 해서 이제 풀이하는 것도 하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거고 다음에 당연히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씻는 거 좀 도와드리고 옷 입고 벗고 이런 거 침구류 정리도 좀 해드려야 되고 집안에서 어르신이 혼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좀 도와드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가면 기본으로 몇 시간을 하세요? 3시간 정도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A라는 어르신이 계시면 일주일에 3시간만 받나요? 아니면? 3시간씩 매일 가는 거죠. 요원사 한 분이 어르신을 한 2분까지밖에 못 모십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방문 요양은 1대1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왜냐면 그 3시간밖에 안 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 주야간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비율은 7대1이거든요. 어르신들 7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방문 요양이 좀 더 운영하기가 쉬우시죠? 시작은 방문 요양이 뭐 쉬울 수밖에 없는데 운영 중에서도 쉬울지는 사실 개인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투자비를 제외한다면 운영은 주간보호나 방문 요양이나 비슷비슷하죠. 어떤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렇죠. 돌봄 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시설을 갖추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요. 시설 허가, 건축의 용도, 그다음에 변경, 그런 것들만 잘 되면 교회에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로열티가 또 이제 궁금한데요. 두 가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가의 몇 프로 아니면 20만 원 뭐 이렇게 최대가 30만 원이고요. 매달 낸다 그러면 정액제로 가면 20만 원인 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률제라고 보셔야 되고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죠. 로열티를 많이 받으면 운영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저희 모니터링해서 잘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그 위치에서 잘 해주십시오. 로열티는 저희가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케어닥 본사에서 있었던 창업 설명회를 들었는데요. 케어닥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가 서비스, 제가 영역에 있는 방문 요양과 돌봄학교 이 두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직접 상담 받아 보니까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근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각 분야마다 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가맹 계약을 맡게 되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케어닥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창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케어닥 케어 가맹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